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황인필입니다. 자, 태백강로한국사 2019년 1차 경찰 시험 4월 27일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한 2시경에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지금 5시가 좀 못 되는 시간에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난이도 이야기합니다. 난이도, 이건 절대 난이도 중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성적이 좀 안 나온 학생들을 배려해서 난이도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살짝 좀 올려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함께 동영 공부할 때 연분구등법에 입각한 연분구등은 아니죠. 이제 하여간 구등 호재도 아니고 한 난이도를 9등급 적용했어요. 그래서 하상도 중짝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합격 기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90점 맞았으면 크게 내 경쟁자들에 비교해서 합격선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점수. 그러나 영어가 좀 약했다, 법이 약했다 하는 친구들은 다 95, 100점까지 맞았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래서 80점 미만은 내가 공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확연하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출제가 됐는데, 이 내용이라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10년, 20년 공부에도 어려운 선지들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100점 맞은 학생들이 20문제의 선택지 80개를 완벽하게 다 알고서 100점 맞는 친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낯선 지문이 많이 출제됐다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쉬웠다고요? 쉬웠습니다. 이 어렵고 낯선 지문은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한국사만 공부해도 진짜 이건 뭐지라는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조차도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들은 정답과 상관이 없이 출제가 되었고, 설령 정답과 관련 있게 출제가 되었다선 치더라도 우리 경찰 수험생 중에 그걸 알고 맞춘 학생은 100명이 1명?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1000명이 1명짜리라는 걸 여러분 좀 많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경쟁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동영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영에서 건드리지 않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그걸 알고 푸는 친구는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인데 그 친구도 합격하라 그래?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열심히 어려운 선지 안다고 자랑하면서 씨발 70점 맞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 어렵고 낯선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문제 풀 경험한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않아. 이거 뭐지 씨발? 다음 문제 차분히 내려가, 아니면 선택지 내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태백강로 동영을 경험했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넘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내가 90점이라고 이렇게 커트라인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틀릴 수 있었겠다라고 제가 나름의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봐주는 차원에서 90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욕심 같아서는 정말 최소 95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랑 한 문제 풀어갈 텐데, 이번 시험이 재밌게도 1, 2, 3, 4, 5, 6, 7번 초반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손 치더라도,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선택지와 약간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런데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제대로 찾아내고, 무슨 진동 소리지? 끄지 마시고. 옥상에서 공사하나 보다. 잡힙니까 소리? 여러분 조금 소음 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조용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졌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 내용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한 문제씩 넘어갔더라면, 후반 가가지고는요 7, 8, 9, 10, 11, 12 뭐야 이거 중학생들 문제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는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출제 문항 분석, 보통 이 선사 국가 형성이 우리 경찰이 2문제 출제되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까지 한 20여 번의
우리 경찰 한국사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역사란 무엇인가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가 솔직히 역사란 무엇인가 파트 이론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동형 문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꼭 한두 문제씩은 경험하게 해주죠. 결과론적으로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니 아니면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문제를 출제할 거라고 제가 동형 때마다 강조했는데 그 한 문제가 나왔을 뿐입니다. 고대에서 네 문제가 나왔고 우리 보면 17년 2차, 18년 1차에 고려에서 5, 6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선이 많이 출제되었고 근현대사가 또 역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18년 1차, 18년 2차에 6문제 17년 2차부터 6개 하다가 18년 2차에 8문제까지 출제가 되다가 다시 5문제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보기 자료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오타가 나왔다. 사료 제시형 문제가 7문제가 있었고요. 선지 제시형 및 자료 제시형 문제가 4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문제가 9문제. 그러니까 거의 보기 자료가 주어진 문제가 11개 정도가 되었고 보기 자료 없이 그냥 막 물어본 문제가 9문제 정도 5대5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당황했을 거야. 지금 보기 내용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실은 또 여러분 이거는요.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내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 내용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의 어마어마한 저서잖아요. 그 역사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장을 간추린 내용이고요. 여기 마지막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해치카가 뭐라고 했어? 역사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과 현재 역사가의 대화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해치카 내용인지 몰랐다 손치더라도 읽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가의 해석이 그만큼 중시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역사가의 해석을 중시하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의 해석을 중시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바로 이쪽 내용이 되겠으며 과거의 객관성, 역사의 객관적 사실, 이건 역사가의 해석을 중시하니까 역사가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있죠? 여기 랑케 독일 역사학자가 있다면 여기 누가 있지? 크로체아 E.H. 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랑케는 실중주의사관이죠. 여러분, 실중주의사관은 근현대사 공부할 때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진단학회 등을 통해 실중주의사학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했던 실중주의사학자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기억나? 그게 랑케 사관에 입각한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면서 실증을 통해서 실제로 그랬음을 증명하는 거고 여기는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역사 인식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쪽이 출제되었어요. 그럼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중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낸다. 젠장. 보기는 이쪽인데 역사가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요. 그럼 이 보기 내용을 못 잡았다 손치더라도 야 이건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랑케 쪽 주장인 반면에 나머지는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일단 사실도 중요하지만 역사가의 기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아 여기는 역사의 기록을 중시하네. 카 기록이죠. 그 다음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2, 3, 4는 과거 역사의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역사가의 해석과 역사가의 주관적 측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 내용을 못 잡아도 1, 2, 3, 4만 읽고도 정답을 1번으로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당황은 했을 겁니다. 당황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역사란 무엇인가 파트를 경찰 수험생 중에 죽어라고 막 문제 많이 풀어봤겠냐고 한두 문제 풀어보고 다시 시험장에 들어갔죠. 자 이제 이렇게 기출이 됐죠. 그러면 아마 다음번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한 서너 문제는 풀어보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했다. 이건 역사의 객관적 사실이죠. 근데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 집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벌써 기록이라는 단어가 기록, 역사의 해석이 강조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한국 구석기 문화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고 강가나 이런 데 막집을 짓고 살아요. 막집에는 불 뗀 자리, 기둥 자리, 담자리 그래서 완벽합니다. 1번은.
전기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나 찌개 같은 사냥도구가 나오죠. 근데 봐봐 얼마나 낯선가 봐봐 여러분. 자갈돌 설기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어렵죠. 솔직히 선생님은요 20문제 중에 자갈돌 설기를 난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어. 나 20년 한국사 가르쳤는데 다른 선생님들 해설할 때 씨발 아는 척하면 뻥치지 마시라 그래. 나 20년 가르치면서 처음 봤어. 너희가 공부해서 알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씨발 우리가 고고학자 될 일 있어요? 선사시대 가서 어떤 유적지에서는 어떤 유물들인지 그걸 다 아는 새끼가 누가 있어. 실제로 단양 수양계를 직접 발굴조사했던 역사학자조차도 거기서 뭐가 있었더라고 헷갈릴 수 있는 게 한국사예요. 몰라도 돼. 근데 찌개는 전기구석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주먹도끼도 여러분 어떻게 공부시켰어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건 전기구석기에는 원신들도 멍청하니까 한 개의 석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때 사냥도구 주먹도끼가 찌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중기구석기에는 다양한 석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각각의 용도를 가진 석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냥도구 같은 주먹도끼 찌개는 중계도 사용이 되지만 중계는 밀개와 글귀 같은 조리도구가 나온다고 했나 안 했나. 후계는요 나무와 연결해서 창의 역할을 했던 이음도구를 사용해서 창의 역할을 했던 순배찌르기 같은 게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전기구석기는 주먹도끼 찌개, 중기는 밀개 글개, 후기는 순배찌르기 나온다. 그건 암기하고 있었어야지. 그런데 중기구석기에 순배찌르기 르발루아 기법 내가 이건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한 7, 8년 전에 공무원 막 강의 시작하면서 이거 비슷한 동형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모의고사. 그래서 프랑스 르발루아 지역 프랑스 느낌 들지 않니? 여기서 실제로 구석기 시대 석기를 이렇게 다듬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씨발 그걸 여러분이 고민할 거야? 이거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르발루아 기법 해갖고 씨발 어떤 이론수의 르발루아 기법인지 찾아볼 거야?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다시 출제 안 돼요. 언제까지 출제 안 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출제 안 될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출제가 되면 씨발 출제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될 확률이 없다니까. 순배찌르기가 앞으로 100번 더 나오면 르발루아 기법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몰라도 돼. 그런데 순배찌르기 내가 뭐라겠어. 창의 역할을 하는 후기구석기 장난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자갈돌 석기나 르발루아 기법 나와도 순배찌르기가 창의 역할을 했던 후기구석기인지 알면 피식! 다른 새끼들 좀 여기서 혼란을 겪겠는데 혼란스럽겠는데 나는 그러나 황연필에게 배워서 순배찌르기가 후기구석기 유물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 납작했을 거 아니에요. 후기구석기 시대 간접대기 뭐고 룰러대기는 뭐야? 여러분 직접대기, 간접대기, 눌러대기, 석기를 만드는 기법인데 이게 기출됐다고 해서 이걸 또 앞으로 강조할까? 여러분 이거 기출된 다른 문제 찾아와 보세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3문제, 4문제 이상 출제되었으면 내가 살짝 이렇게 새끼 손가락 하나 뭐 깨물게 내가 뭘 자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쫄지 마세요. 돌날석기는 이건 그래. 이건 간혹가다 출제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저도 돌날석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후기구석기에 진짜 중요한 건 순배찌르기였죠. 결과적으로 후기구석기 유물의 창의 역할을 했던 순배찌르기 알았으면 이번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데 만약 이런 어려운 단어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으면 당신 왜 이거 안 가르쳐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니까. 역사 공부량은 너무너무 방대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조선시대 어떤 편찬물을 공부했으면 실제 조선시대 만들어진 편찬물 100개 중에 하나 알았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아는 게 1%야. 99%는 수험 한국사에서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안 했고 믿는 거죠. 근데 그걸 출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그걸 대비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한국사만 하세요. 영어도 못 하시면서 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이번 문제 충분히 이렇게 쉽게 피식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조선에 대해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여러분 중국 역사서 중에 관자, 산해경, 그 다음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이 전해져 내려온 한서지리지 이게 중국 측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인데 실제로 가장 오래된 중국 측 기록은 관자이다. 이거 제 거 동의에도 비슷한 선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관자, 산해경을 내가 한 2-3번 이상 언급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장은요 실제로 공문 쪽에서 한번 기출된 문장이기 때문에 아마 나와 공부했던 친구들은 왠지 끄덕끄덕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내가 생각할 때 3번 문제는 조금 고난이도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다라고 해도 그럴만해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완벽히 맞는 문장이긴 합니다. 니은 조선시대 기자 동네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은 기자를 숭배했잖아. 특히 16세기 이후에 사림들은 기자를 전락에 숭배했잖아. 이이가 기자 실기도 썼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동쪽에서 왔다는 인정하고 있었다. 맞는 거죠. 조선시대. 그 다음 위만조선은 위만이 건너면서 철기문화가 본격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기억이 조금 어려웠다 치자. 니은하고 디귿은 이걸 X 쳐버리면 진짜 공부를
공부를 엉망으로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찾아봐. 와,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 있네.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 있네. 아, 그렇구나.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네. 기억을 관자를 알았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3번 하나가 고난이도 문제. 내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한 2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겠다. 한두 문제 정도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3번이 차라리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은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문장은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근데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입장에서 야, 니을 동그라미 쳐야 되나라고 했는데 니은 디귿이 완전히 맞았을 때 니을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이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그럼 니을은 틀렸나 보다. 막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문제 푸는 요령으로 속어로 문제를 풀었겠습니다만 하필 송궁리가 부여 송궁리. 여러분 그러면 음집에 주춧돌을 사용했던 원형의 음집이 발견된 청동기 시대인데 원형의 음집이 발견된 청동기 대표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야 청동기족지니까 니을도 맞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혼선을 빚고 헷갈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려면 고조선 세력 범위가 부여까지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고조선이 남방의 예나 진과 한 사이에 중개무역했다. 그때 남방의 진 세력이라고 보셔야죠. 여기는 너무했잖아. 고조선이 어떻게 부여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니을은 버리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자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하나가 고난이도였음을 저 진짜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한 상하 정도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자가 중국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고조선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걸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 내가 선후관계 특강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강의 중에 뭐라고 했냐면 다 못 다룬다. 어떤 편찬물 가지고 선후관계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고대 정치사에 각 역사적 사건들 가지고 선후관계 나열하는 문제는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되니 그래서 어떤 왕들 이름만 대면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를 대답부터 깡패방 강의하면서 지증왕 그랬을 때 6세기 못하면 바로 푸시잡 시켜버리고 고고난 그랬을 때 4세기 못하면 바로 날려버리고 눌지마리깡 그랬을 때 5세기 대답 못하고 6세기인가요? 그럼 시발 푸시잡하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가겠습니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했다.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했으면 법흥왕이니까 6세기.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한 후 복속했다. 그럼 아무리 이거 광개토대왕의 동부여 복속이라고 보지 말고 문자명왕의 부여 복속이면 그냥 완전히 북부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부여잖아. 그럼 북부여죠.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의 동부여는 해석학에 따라 그걸 동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여를 점령했다라고 하면 문자명왕 때 부여 점령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고구원왕이 평안성에서 전사했다. 전현의 침략을 간신히 이겨냈던 고구원왕이 백제 근초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했죠. 동진의 승려 마라한턴을 통해 불교가 수용되었다. 4세기 연도 알 필요 없어. 같은 4세기도 선후관계 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구원왕이 평양성 근초고왕에게 죽음을 당해. 그러면 백제 불교가 들어온 건 근초고왕 다음 왕인 침유왕. 내가 근초고왕 다음 왕인 침유왕이라고 한 10번 이야기했네. 거리를 타면. 근초고왕 다음에 근구수 왕이 있는데 근구수 왕이 그렇게 중요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4세기지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신라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다. 역시 6세기죠. 우상국. 지중왕 때. 이사부 장군시켜. 같은 6세기인데 지중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법흥왕이 먼저고요. 같은 6세기인데도 서로관계 충분히 드러납니다.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나주동맹을 체결했다. 5세기. 자 그러면 디귿 리을 갈게요. 5세기가 또 두 개네. 니은이 신라 눌지마리강과 백제 비유왕이 나주동맹을 체결했던 건 장수왕의 남하정책이고 이건 장수왕의 손자 문자명왕 때니까 여기도 일본. 그러니까 문제가 일본부터 초반까지가 쉽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4세기 2개, 5세기 2개, 6세기 2개 진짜 문제 재밌게 잘 냈지. 디귿 나오고 니을 나오고 5세기 중에 비음 나오고 니은 나오고 6세기 1, 2 미음 나오고 기역 나오고 디귿 니을 비읍 디귿 리을 비읍 니음 미음 기역.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떨어져야죠. 이건 솔직히 못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그런데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 문제. 20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풀 때는요 한 1분 30초는 걸리겠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1, 2, 3번도 1번은 너무 안 나온 줄 이런 문제 안 나온 줄 출제 안 될 줄 알았는데 출제돼서 당황했고 2번, 3번 문제 좀 까다로웠는데 4번은 내가 평상시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풀 수 있는 문제 5번
다음 기록에서 언론하는 인물 쭉 여러분 가겠습니다. 영동대장군, 사마왕하고 내가 몇 번씩 이야기합니까? 공주 무령왕릉의 그 지석을 통해서 당시 무령왕이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불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공주 무령왕릉 정답 4번 가겠습니다. 익상쌍릉 이런 거 들어봤냐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에 굴식돌방 무덤을 각각 조형했다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 공주 무령왕 공주 송산리 고분에 5개의 굴식돌방 무덤이 있죠. 부여에도 그 능산리 고분에 굴식돌방 무덤이 있죠. 익산의 쌍릉 역시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굉장히 선생님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선생님이 다 답사까지 했으니까 미륵사지석답도 익산에 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능이겠습니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건 제가 20년 가르치면서 한 2번째, 3번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답은 쉽게 무령왕릉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석천동에는 뭐 근초고왕이나 묻혀 계셨으면 좀 이해를 하겠네. 부여로는요 성왕이 천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왕들이 좀 묻혀 있겠죠. 다음 문제. 금강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진안은 훗날 사로국으로 되고 사로국은 어떤 나라로? 신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정답일 수가 없고요. 낙동강, 낙동궁,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육을 통해 중개무역을 했다. 야 가야가 당연히 낙랑과 외 사이에서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했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너무 쉽게 떨어졌어요. 소백산맥이라면서 봐봐. 정답이 쉬우니까 이런 게 낯설죠. 여러분 소백산맥은 어디까지가 소백산맥이냐면 저기 태백산맥이 있고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신라가 여러분 소백산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노령이 가면 이제 여기 전라도 쪽까지 가는 거고 이게 노령산맥, 소백산맥, 차량산맥이야. 그 왕건의 후녀 10조 중에 8조에 보면 차량 이남과 금강 이의 지금 반역 형세이니 그러니까 차량 이남은요 충청, 경상, 전라도를 다 포함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백산맥 남쪽은 신라고요. 여기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낙동강 이쪽이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낙동강 동남쪽이 낙동강 서남쪽이 아무래도 가야라고 봐야죠. 그래서 소백산맥 이남까지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옥한 농경지대, 실제로 김해평야 근처니까 비옥한 농경지대 맞지만 소백산맥 이남이 문제가 있었고요. 7급의 포상팔구의 난이 한두 번 나왔는데 이번에 좀 어려운 뭐 단어들 막 출제자들이 책 뒤져가면서 출제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상팔구의 난은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밑줄 더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금강가해라는 것만 캐치해도 문제는 풀린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까지 분명히 해드려요. 야, 우리가 가야를 공부하면 보통 육가의 연맹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가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맞죠? 그러면서 포상팔구의 난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근초고왕이 가야 칠국병합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그때 7개 가야는 뭐야? 그리고 금강가야가 연맹체 중심지가 되어 갈 때 나머지 8개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금강가야가 신라의 도움을 받고 포상팔구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내가 밑줄은 싹 그어드립니다. 이론 강의할 때 그리고 솔직히 심한 내용 강의할 때는요. 제 필기노트도 포상팔구의 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정답이 너무 쉬웠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신라 세력을 축출한 게 아니라 신라의 도움을 받고 포상팔구의 난을 금강가야가 진압해요. 그래서 선지 4번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선지 4번이 정답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4번이 정답이었으면 이거 진짜 고난이도 문제라고 인정을 할 텐데 옳은 거 골라라 그래놓고 정답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는 선택지가 나왔더라도 6번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 내가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고난이도 문제가 몇 번 문제였더라? 3번이었던가? 3번 이 문제는 그래요. 관자 내용까지 알았어야 되니까 관자가 가장 오래된 고조선 기록물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 이거 내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사람은 상하가 있고 이 문장 보자마자 이거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이다를 알아요. 근데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이 요 몇 년간 좀 뜸해가지고요. 이게 사료로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사료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이라고 했으면 읽고 여러분이 좀 잡아낼 수 있었을까? 감히 예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한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내용. 풍속이 점차 경바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돼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인데 흥덕왕이 통일신라 하대왕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통일신라 하대에 대해서 옳게 서술한 것은 그랬습니다. 중앙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 여러분 중앙 귀족이 위축돼요. 하대 진골 귀족들이 여러분 폐쇄적 신분제도 때문에 육두품도 시발하고 있고 맞죠? 그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진골 귀족의 힘은 여전히 강해요. 자영농이 몰락해가지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원종 애너나인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자영농이 성장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의 호족은 득세했다. 꼭 문장 중에 일부 문장은 맞게 하고 약간 중간 문장과 앞 문장 살짝 틀리게 해버렸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틀렸어요. 그 다음 춘궁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가을에 돌려놓는 진대법. 이거는 이제 3번을 체크한 전국의 한 3% 정도 수험생들은 그래요.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으면 제가 용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2세기 말에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죠. 을파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초의 춘대 춘합제도 진대법입니다. 국제무역을 독점하자면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정확히 흥덕왕 앞에가 헌덕왕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신무왕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 문성왕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장보고 관련 공부할 때 장보고는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했고 신무왕으로 옹립했고 문성왕 때 쿠데타 일으켰다가 염장에게 피살당했다. 그래서 통신라 하대 장보가 9세기에 존재했다는 거 아니까 정답은 4번 쉽게 찾아가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고난이도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에요. 조금 더 후반기에 9세기 말 진성유왕 바로 앞부분 쪽에 헝강왕이라는 왕 때 여러분 이건 실제로 한번 기출도 된 사료인데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헝강왕 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잘 봐. 이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민가에서는 생활이 크게 민간에서는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데 숯을 사용했다는 건 이 문장은요. 여러분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데 숯을 사용했다는 건 통신라 하대 문장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데 이 출제자는 지금 왜 틀리게 출제했을까? 나도 실제로 이 7번 문제를 내가 지금 프린트 출력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파일로 온 걸 이렇게 우리 조교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걸 저도 화면으로 봤거든요. 화면으로 보면서 7번 문제가 정답이 2개인데라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통일신라 하대 문장이 맞거든. 여러분은 공부를 그래 한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이 문장이 통일신라 하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통일신라 하대 문장이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민가가 그래서 통일신라가 망하는 거야. 오죽하면 이 문장을 줘놓고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의 역사 쓰다 보니까 신라를 빠는 과정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신라인들이 사치로운 삶을 해가면서 나라가 그만큼 기강이 문란해졌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지 학계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 문장을 줘놓고 나서 이 문장을 붙여버렸네. 와 정말. 민가에서는 그래서 기와로 지붕을 이었는데 민가 중에 귀족들이 기와로 지붕을 얹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평민의 생활이 향상돼요. 평민의 집이 기와집? 평민이 설마 숯을 사용했을까? 에이 이건 너무 오바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평민이 그랬다는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출제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실은 7번은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2번 자체가 낯설고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장이니까 답이라고 체크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어려웠지 여러분은 그냥 쉽게 4번을 찾으면 그랬으면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또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어렵고 낯선 지문들이 폭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3번과 7번을 내가 틀렸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머지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다음 문제부터 볼게요. 이제 얼마나 쉬워지는지. 고려시대 과거제도에 대해 틀리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무의 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가는 음서제도보다 고려시대 과거 있었어? 장난해? 고려는 문과, 순과 작과인데 대신 또 선택지는 어렵게 순과는 교종시와 선종시가 있다. 교종시는 화엄경을 보고요. 선종시는 전등록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야기 나왔고요.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해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분의 제한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고려도 있고 조선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원칙적으로 대역죄나 불효중지를 저지르지 않은 양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2, 3, 4 선택지는 아주 쉽진 않았지만 정답이 너무 완벽하게 1번이니 고려 무과 자체가 없었는데 공양왕 때 무과가 신설되는 수준이었지만 무인을 선발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 여러분 이 보기 자료는 우리 경찰에도 그대로 기출된 자료고요. 이 보기 자료는 아이고 저는 한국사 가르치면서 한 500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공민왕이죠. 그래서 이거 공민왕이라는 걸 잡아냈으면 아니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반, 원, 자주 정책을 폈던 왕 아니야. 그럼 왕의 제2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아닌 것. 야 원나라 훈제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주원장의 군대 개폐해서 사망했다. 솔직히 이건 잘 몰라요. 젠장 공민왕 때면 그만큼 반, 원, 자주 정책을 공민왕이 펼 수 있었던 건 원, 명 교책이니까 원나라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 힘이 세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솔직히 어떤 선생님이 야 훈제가 죽었다. 주원장이 죽여버렸어 훈제를. 그것까지 어떻게 공부해?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한 사람 아니야. 그 다음 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천령이백의 땅을 수복했다. 완벽히 맞죠.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난해? 얼마나 쉬워집니까? 정방을 혁파했잖아 공민왕이. 충선왕이 정방을 혁파하려다 충선왕은 혁파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부활됐고 공민왕이 다시 정방을 완전히 혁파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너무 정답이 쉽게 떨어져 버렸어요. 공민왕이 이제 캐치했으면. 그리고 설령 이 보기를 공민왕이라고 여러분이 못 잡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2번도 공민왕이고 3번 전민변정도감도 공민왕이네. 홍건적 두 차례 침략도 공민왕이네. 그리고 왕이 복주까지 피신했네. 이건 완벽히 맞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쉽게 체크할 수 있었겠습니다. 만약 1번 같은 게 또 정답이 됐으면 나는 어려운 문제라고 동의를 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미쳤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음 문제. 결과적으로 정답은 정말 기본적인 데서 다 떨어졌잖아요. 10번 고려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잘못 소수라고 있는 거. 자 고려 전기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고려 후기부터 다포 양식이 유행하고 이 다포 양식이 조선까지 발전해 간다. 그래서 조선의 건축물은 다 다포다. 그런데 고려의 목조 건축물 중에 현존하는 건 고려 후기 거다. 그 고려 후기에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인데 분명히 후기에 다포 양식이 유행했다고 하고 고려 후기 목조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다라는 걸 제커리 탔으면 진짜 내가 이건 모르면 죽어라 하고 암기시켰습니다.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다포라고 해버리면 돼.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도 주심포. 그럼 이때 다포 양식 하나 있었죠. 성불사, 응진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강의를 커리를 타고 깡패반까지 공부했으면 진짜 이거 모르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인강학생들은 깡패반 듣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정답 너무 쉽게 1번. 결과적으로 왜 봉정사 극락전을 빼?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다 주심포, 성불사, 응진전, 다포. 나머지 내용은 또 어려울 수 있겠네. 선택지들이 그랬다니까. 볼까요? 다양한 공예입법 발달에 은입사, 낮은 칠기 및 상감청자. 이건 완벽히 맞는 문장. 무신직공기에 그만큼 강조했습니다. 무신직공기에 폐감문학, 가전체문학. 가전체문학 이규보의 국선생전, 임춘의 국순전, 이곡의 죽부인전 강조했죠. 이후 신진 사대부 사이의 경기체가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강조했죠. 일반 대중 사이의 서교, 청산별곡, 쌍화점, 가시리 정읍사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섣불. 물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광주 충국리 철불이 고려 초기에 호족들의 향토적 특색이 엿보이고 조형미가 떨어지는 불상이라고 했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동 이천동 섣불은 조금 시험 출제가 덜 됩니다라고 내가 항상 강조를 해줘요. 왜 강조해? 보통 고려 초기에 호족들의 향토적 특색이 엿보이고 조형미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동 이천동 섣불은 조형미는 떨어지는데 10세기 게 아니야. 고려 초기 게 아니야. 11세기 거나 좀 시기가 애매한 거고요. 그 다음 잘 나왔다. 파주 용밀이 석불 입상은 제가 기출문제에서 여기 화면에 띄었든지 동영에 띄었든지 사진자료까지 띄워주면서 파주 용밀이 불상이라고 낯설지 이런 불상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다 거대 불상인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맞는 문장. 정답은 너무 쉽게 떨어졌습니다. 11번.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관원 사원부가 바로 양사대간이라고 해서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홍문관까지 서경권을 내. 진짜 우리 중학생이야? 나머지는 다 맞겠죠.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사법.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 당연하고요.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문관은 왕의 교서, 교지를 작성하는 곳이다. 교서관은 궁중 인쇄를 담당하는 곳이다. 하고 예문관하고 교서관 헷갈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너무 쉬워집니다. 다음 문제. 자, 붕당에 또 기본을 줬습니다.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기억은 동인 시무겸 중심의 기성 관료 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인은 영남학파죠. 훗날 조식과 서경덕 그리고 이황학파로 쪼개지죠. 이와 성원학파는 서인 쪽이야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이었던 정렬입이, 여러분 정렬입이 니은이야? 정렬입은 차라리 동인에 가까웠죠. 정렬입 모반 사건이 일어나니까 서인 출신이었던 송강 정철이 정렬입과 친했던 동인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게 최악의 옥사였던 기축옥사라고 이야기했고, 맞죠? 그래서 니은이었던 정렬입이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축옥사 이야기 나왔지만 임진왜란 시기 니은 출신이 주도했던 의병활동을, 여러분 동인이 훗날 서인이었던 송강 정철을 죽이자라는 북인과 살리자는 남인, 이 북인이 의병장이 많으면 동인 출신의 의병장이 많아야죠.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억은, 동인은 송강 정철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정확하게 동인은 정렬입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 근데 정렬입 모반 사건 등 안에는 서인이었던 송강 정철의 처벌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송강 정철이 세자 건재의 문제로 코너에 몰렸을 때 송강 정철을 죽이자라는 이 사내를 중심으로 한 북인과 유성룡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남인의 분화. 그래서 여러분 사림은 이조 전락 문제와 훈구척신 잔재 청사 문제를 놓고 강경파 동인과 온건파 서인, 동인은 정렬입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 정렬입 모반 사건 등 안에는 이 문장이 숨어 있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정답 4번.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역서, 야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왕, 선명력, 수시력, 그 다음 정인지, 정처 전부 세종 때 물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건 칠정산이야. 그럼 너무 딱 문제가 쉬워질 것 같아. 그런데 칠정산을 주면서 이 역사를 편찬한 왕이 제의한 시기, 결과적으로 세종 문제입니다.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야 봐봐, 최윤덕이 4군, 김종서가 6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 파저강의 건주의, 여러분 뭐 씨발 최윤덕 관련 논문 쓸 일 있나?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씨발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국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가 고등학교 수능 물리에 만점 못 맞으면 병신이고요. 화학 미안합니다. 만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95점 못 맞으면 말이 안 되고, 수학 교수가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 못 풀면 병신인데요. 전국의 역사학자들은 수능 문제 못 풀어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쌓아 올리는 학문이 있는가 하면 역사라는 건 딱 고급적 학문은 미지의 학문 세계를 탐구하고 몰빵을 한다니까요. 이해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얇고 넓게 공부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 시험 90, 95 맞는 친구들은요.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보다 사지선대 문제는 여러분이 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 절대 이 시험 95점 못 맞습니다. 진짠데 내 말 안 믿네. 그래서 그렇다고 감히 황현필 따위가 신채호 선생님, 그건 아니지. 엄청난 학자들이고 그분들은 천재들이고 엄청난 저서를 남기고 새로운 미지의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걸 수백 수천 개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잔뜩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에 맞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세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와야죠.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가, 막말로 이시가 유향소 별감인 거 여러분 알았어? 그래서 세조 때 이시은안을 계기로 유향소를 혁파했다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세조 때다. 그럼 정답은 왠지 지금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나머지가 계속 세종이 아니어야 됩니다. 관수강급제 너무 쉽게 성종이다. 땡큐.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사병을 모두 혁파했다. 태종이방원이네. 솔직히 양인개병제를 처음 실시했다. 이거는 꼭 태종에게 붙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나 조선이나 양인개병제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지만 고려 귀족이나 뭐 조선의 양반들은 관직 생활을 뭐 핑계로 관료이고 학생이니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제도는 세조 때 보법제로 알고 있죠. 근데 실은 세조 보법제 이전에 태종 이방원 때 봉족제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태종이라고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태종 이방원 때 야한개병들 처음 실시했다. 그걸로 정답 떠질 일은 12도 걸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 문장은 태종으로는 가세요. 그러면 세종걸로 문제니까 솔직히 뭐 파저강의 건주인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줘야 돼? 사군을 정벌했다라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막말로 최윤덕이 사군이고요. 김종수가 육진인데 그 최윤덕과 김종수를 바꿨을 때 틀리면 할 말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건 난 초등학교 때 그걸 공부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내용이 아무리 봐도 세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래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세종의 업적으로 최윤덕의 사군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더군다나 사군이란 단어도 없었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진짜 최윤덕의 평안도 도절제사였나요? 앞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병신처럼 막 이런 거 외우세요. 미친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다음 밑줄친 기구. 여러분 시험 100번 나온 보기 자료입니다. 10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나왔겠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비변사입니다. 자, 외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16세기 초에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인데 16세기 초에 중종 때는요. 그게 15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군사기구였고 1555년에 명종 때 을묘 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되었으니까 16세기 초에 설치되었을 때 상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두정치식의 기능이 크게 약화됐대요. 여러분 비변사는요 임진란 이후에 최고 합자 기구가 되어서 17세기는 서인이, 18세기는 노론이, 19세기는 세도 가문이 장악하면서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기에는 비변사에서 2품 이상의 고관들만이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서 기능이 더 극대화되잖아. 그러니 권력을 잡게 된 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어찌 작살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 쉬운 거 보세요. 비변사는 완전히 철폐되고 의정부와 상군부가 부활되죠.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건 내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차라리 의정부가 최고 정치기구였을 때가 비변사가 최고 정치기구였을 때보다 왕권이 강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였던 비변사였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 전기 왕들이 조선 후기 왕들보다 군사력 왕권이 훨씬 더 강했단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 여러분 끝났죠? 체제공하고 나오는 순간 신해통공 내가 오직하면 남인중에 체제공 이름까지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금난정권 철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풀다가 7번까지 좀 어려웠고요. 8번부터는 거의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3 내용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이거 지금 정조야. 신해통공 이야기 주면서 대동법 이거 장난해요? 처음 실시했다. 광해군이죠. 전세 토지 일반 미국 사두 영정법이죠. 야 장난하세요? 이거 인조죠.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신문고 처음 만들었으면 태종 이방원. 신문고를 폐지했으면 연산군. 이건 영조. 그러니까 정답을 보지도 않고도 4번인지 체크할 정도로 또 정답 내용도 진짜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쉬웠습니다. 다음 문제. 이게 근현대사입니다. 16번부터. 근현대사 연도 중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연도잡기 특강을 그래도 찍어드려가지고요. 근데 방문국 여러분 80년대 초반 개화정책 공부할 때 통리기무화문이 80년 12월에 만들어지고 81년에 오군영 2용으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 별기군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일본에는 후신사 76년에 1차 김기수 80년에 2차 김홍집 건너갔다 왔고요. 일본에 81년에 조사시설단 벌써 건너갔다 왔고요. 81년에 청해 영선사가 건너가 있고 이 정도 개화정책하고 있을 때 빵하고 터진 게 82년 이모군란 개화정책 중단 영선사 조기기국 이영은 오군영으로 별기군 작살 이해돼? 그런데 이제 일본에는 또 후신사를 보냅니다. 이모군란 문제, 재물포지약 문제 관련해서 그 3차 후신사 박영효 그리고 82년에 이것과 관계없이 이모군란과 관계없이 미국과 82년에 수교했잖아. 그에 대한 답례로 83년에 보빙사. 근데 여러분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내정 간섭이 시작되면서 민비 정권에서 많은 개화 정책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박문국, 기기창, 우정국 그게 다 83년 아니야. 말 잘못했잖아. 박문국, 전한국, 기기창이 83년, 우정국이 84년 아니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유, 방금 전한국도 이야기했네. 실제로 당호전도 83년에 만들어져요. 이 당호전 때문에 이건 누가 만든데 민비가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당시 상평통보 5배 되는 화폐가 만들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이 당호전 남발을 비판하면서 김옥균이 차라리 내가 일본에 가서 개화 자금을 빌려오겠습니다. 차관을 빌려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쿠데타 했던 게 갑신정변이잖아요. 83년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 내가 원산학사는 83년, 유경공원은 86년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경인선은 최초의 경인선은 1899년이잖아요. 전차는 98, 기차는 99 그렇게 암기하거라라고 했죠. 그래서 연도 문제가 또 너무 쉬웠습니다. 아 진짜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이건 뭐 아이 우와 혼자 99년. 다음 3.1운동의 배경 전개 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이것도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이건 나 필기하지 않았어요. 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당시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냥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단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다라고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로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썰로 풀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가 처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윌슨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미국이 생각할 때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인데 그 영국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의 식민지예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패전국의 식민지를 영국과 프랑스가 빼앗아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실은 윌슨이 이런 멘트를 날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일단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돼버리는데 나머지 볼까요? 상해 신한청년단 파리강화에 보낼 독립총업을 작성해 김규식을 파리로 파견했다.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 파리로 파견했다. 이것도 맞고요. 훗날 이렇게 파리로 가 있는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한 게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견했다. 다 맞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만세운동이요. 3.1운동은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동경 일본이죠. 만주에서도 미주 지역에서도 연해주에서도 모두 만세운동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민족운동이다. 이것도 실제로 맞는 문장인데 많이 나온 문장은 아닌데요. 야, 이 17번 같은 경우는 필기로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러분이 꼭 들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건 목숨 걸고 제커리 타면 2번 정도 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19년 9월에 통합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정부는 누가 뭐래도 시험 출제가 제일 많이 되니까 꼭 제대로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이동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일단 말이 안 돼.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중일전쟁은 37년에 일으켜요.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 야 참 나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차라리 조선우용대라고 했으면 문제라도 깔끔하겠다. 조선우용대는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나중에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로 1938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조선우용대는 아니 김원봉 의열단의 중심이 된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 근데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잖아. 뜬금없지 않아 이 양세봉은? 그렇다고 여러분 아휴 조선혁명군 연도가 또 궁금해? 막 예를 들어서 삼부가 저기 여기 동북만주에는 혁신후에 남만주에는 국민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여기 이제 조선혁명당에 조선혁명군이 나오고 여기는 한국독립당에 한국독립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삼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했는데 불완전한 통합이다. 이게 20년대 후반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연도를 저는 이렇게 해요. 28년, 29년, 이게 30년, 31년이면 이게 30년짜리잖아. 근데 이 연도 문제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20년 한국사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런 연도를 암기하는 것도 내가 그 년도에 연도 졸라게 강조하지. 강조하면서 내가 이거는 가르치지도 않아.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죠?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부대. 왜? 이 무렵에 이 부대들이 만들어졌는데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쪽발이들이 만주를 다 점령해버리니까 그 만주를 되찾기 위해 만주인들도 저항할 거 아니야. 그 만주인들과 손잡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인데 여기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왜 나오냐고 옳은 것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1, 2번 아니야. 야 근데 여러분 김구가 이런 게 지금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니까. 이거 좀 너무했잖아. 김구가 초대 경무국장, 이건 경무국장이면 뭐 경찰청장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나? 너무했잖아 이건. 이 김구 선생님 이거 솔직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모 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1번, 2번이 완벽히 틀려. 야 내가 조국광복회 강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수능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내가 멘트까지 날립니다.
그러면서 조국광복회는 언제 이야기하냐면 1937년 첨보전투 당시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이 함경도에 있었던 조국광복회의 길 안내를 받고 보천보전투를 일으켰다. 근데 이 조국광복회는 함경도에 계신 함경도에 있는 천도교인들과 사회주의계들의 연대다. 천도교인들은 종교인이니까 민족주의다. 그래서 민족유일당적 성격을 띈다. 수능에선 여러 번 나왔다. 이야기했죠. 근데 무슨 여러분 임시정부가 조국광복회를 결성하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이건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북한은 조국광복회를 김일성이 만들었다라고 뻥칩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니라고 했죠. 야, 천도교의 그 어르신들인데 아무리면 그 젊은 청년 김일성이 그쵸? 이 조국광복회 길 안내를 받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일 수 있죠. 경무국장인지 잘 몰랐을 테니까. 나머지 속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9번 문제.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아, 이것도 너무 쉬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렇게 나왔죠. 끝났죠. 그러면 유신 7차 개헌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인단들이 내가 이론 강의 때 뭐라고 했어? 2,500명의 선거인단 중에 2표 무효표 나왔다라고 했죠. 한 명은 이름을 안 썼고요. 한 명은 박정희라고 이름을 썼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 그다음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한다. 유신 정의의 이야기 나왔고 당연히 유신 헌법에 입각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은 6년째에 선출하는데 중임 제한이 없어. 영원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박정희가 총통제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어떤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7차 개헌과 유신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당선되기 직전인 2012년 11월 대선에 11월 수능에서 유신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12월에 박근혜가 당선됐다.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작년에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7차 개헌 유신 관련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제됐잖아. 대단하지? 미안해요. 너무 잘하는 것 같다. 1번 문제. 야, 나 그냥 앙신 고백할게요. 지금까지 왜 당신이 안 가르쳐준 선택지가 나왔습니까? 이거 한국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익산, 쌍능 뭐 이런 거 시험에 잘 르발루아 기법 이런 거. 뭐 원나라 순제가 명나라 주원장에게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여러분 한 10년간 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시험 무한대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내가 수능 강의할 때만 해도 솔직히 강의를 했는데 또 안 나오니까 내가 좀 요즘 입을 다물었거든요. 이거 하나 미안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76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1번을 잘 몰랐더라고. 나 솔직히 1번 하나 놓친 것 같아. 근데 진짜 최근 한 10년간 너무 출제가 안 됐어. 이거 너무 잔인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북한의 인민군이 미군에 대한 그 적개심이 있었는지 미군이 이제 뭐 드럼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인부들 불러다가 나무를 좀 베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북한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베게 했는데 서로 한 10명 한 적족에 한 10명 있다가 갑자기 북한군이 몇 명 더 오더니 도끼 들고 와가지고요. 인민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쳐서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때 박정희 나서 그 성깔은 있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씨발 우리도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사적 보복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꾹 참았던 사건이에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인데 야 이거 하나 좀 아쉽다. 내가 이제 79년에 YH 무역회사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YH 무역회사 사건 때문에 신민당 당사 농성까지 가고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제명당하면서 부마항쟁. 그래서 내가 79년상을 연도를 아예 써주잖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고 YH 무역회사 그 다음 신민당 당사 농성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김영삼, 제명, 김영삼의 고향이 어디야? 부산하고 마산 부마항쟁 한창일 때 박정희가 죽었고 박정희 죽고 야 이제 드디어 민주시대가 도래되나 했는데 서울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지더라. 빡빡이 등장. 이거 79년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박정희 유신 때 이야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통일주 국민회의가 날아간 건 80년에 날아가요. 박정희는 79년에 죽지만 유신체제에서 최기화와 전두환이 각각 다 한 번씩 대통령 해먹고 전두환이 11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되고요. 12대는 유신 끝내놓고 12대는 취임하기 직전에 8차 개헌 그게 유신을 끝내는 거죠. 7년 단임제고 그냥 통일주 국민회의라는 이런 이름 없이 체육관에 선거인단 5,000명 모아놓고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11대는 유신에서 당선되고 12대는 8차 개헌에 입각해서 당선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장비 31명 이게 뭐야? 68년 사건.
여러분 내가 근현대사 연표 그려가면서 박정희가 63년과 67년 사이에 대통령했다. 이때 65년에 베트남 파병 시작했고 일본과 수교했더라. 67년에서 71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바로 68년에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더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1.21 사건이 있었고 푸에블루호를 납치했고 무장공비가 침투했더라. 68년에 이렇게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니 박정희가 69년에 내가 저 북쪽에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치기 통과했다라고 했죠. 뭘? 삼성개헌을. 특히 68년에 1.21 사태 때문에 이때 부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유명한 부대 실미도 684 부대 기억나십니까? 예? 68년 4월 때 만들어진 그리고 이것 때문에 향토해비군까지 68년에 창설되고 이게 우리 경찰 기출로 출제가 돼버렸잖아요. 향토해비군도 68년 연도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긴급조치는 무조건 유신 때니까 1호는 74년에 발표가 되는데 나머지가 다 맞네. 그러면 시기 사실이 아닌 것 골라라 그랬는데 아닌 것 골라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유신은 몇 년부터야? 유신은 72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68년 건 아니잖아 유신이. 이해됩니까? 정답 3번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이건 결코 어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유신헌법이 72년인 건 내가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헌법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예를 들어서 1차 52년 2차 54년, 3차 60년, 4차 60년, 5차 62년, 6차 69년, 7차 72년, 8차 80년, 9차 87년하고 연도를 못 잡으면 이건 문제 어떻게 풀어요? 19번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용서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는 건. 자, 다음에 제시한 남북 간 합의문. 72년 7.4 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중심으로 통일 파트너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기억 남북기본합의서 이렇게 있고요. 7.4 남북공동성명 디귿 이렇게 있고요. 6.15 남북공동선언 이렇게 있었으니까 너무 쉬웠는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뻥 쪄버렸을 것 같아. 이야,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게 너무 아부하네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 게 4.27 판문점. 작년 이야기 아니야. 작년. 벌써 출제자가 와 영리하네. 이번 경찰 시험이 4월 27일인데 오늘이잖아. 4월 27일. 지금 우리 피도 입을 떡 벌리고 있어. 그치? 출제자 의도 봐봐. 와 4월 27일 날 시험을 치르는데 1년 전 오늘이잖아. 판문점에서 손잡고 김정은하고 김정은이 한번 건너오시죠 하고 문재인 끌고 가고 씨발 그때 납치 해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들도 많아요. 야 그래서 너무했다 이거 문제가. 그래서 나도 4.27 판문점선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걸 몰라도 정답이 떨어졌어. 디귿 기억 니을 순서가 디귿 기억 니을, 디귿 기억 니을, 디귿 기억 니을, 디귿 기억 니을 4번밖에 없어. 역시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제 말대로 8번부터 20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8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20문제를 다 차지했으면 진짜로 95점 아래로 가버리면 이거 학교 가는데 진짜 이거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1번부터 7번까지 중에가 더군다나 막 시험지 받아가지고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좀 당혹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게요. 그래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3번하고 7번 문제였던가 그 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 그래도 풀어내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90점을 맞았어야 되지 않을까. 85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80점 실수였다. 실수 하나 정도 들어가 있으면 예 선방하셨습니다. 근데 80점 미치면 이게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여러분 8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맞았어야 했고요. 이게 왜냐면 이러니까 틀릴 수 있었겠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7번을 눈 감고 찍어도 2개는 맞을 수 있는 근데 하여간 저는 결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다만 말도 안 되는 선택지와 문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답과 상관이 없었고 다음 시험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처음 본 단어와 문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항상 합리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고생하셨고 혹여나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셔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번 4월 27일 경찰 1차 시험 응시생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 손잡고 함께 끌고 중경으로 진짜 여러분들 손잡고 끌고 가겠습니다. 믿고 한국사 제 동영만 따라오셔도 여러분 정말 한국사 합격 점수 맞게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2차 대비 시험 준비할 때는 더군다나 동영을 제가 무조건 100회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설의 18년 2차 동영처럼 19년도 2차는 동영을 100회 2차 문제 준비할 테니까 제 동영만 따라오시면
이런 시험 무조건 90점은 맞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